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 이 프로를 좀 개편했습니다. 예, 여러분 핫한 장성철 소장님을 모시고 김능구와 장성철의 프로그램명을 직언직설로 잡아봤습니다. 뭐 마음껏 구애받지 말고 이야기하는 자리. 아마 정치구장이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아이디어도 또 직설성부 네. 한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투표한 결과 직언직설. 우리 장 소장님 그 평소에 그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나? 제가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어가지고 괜히 금민구 대표님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그 신한국당 네. 일기로 이렇게 여의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했는데 흔히 말하는 여의도 정치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의도를 위한 변명 부탁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 변명이 아니고요. 저도 되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봐요. 예. 왜냐하면 제가 96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의원들과 지도자들은 정치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하고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냥 옛날에 했던 약속들 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뭐 국회의원들 특권들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정치는 참 발전하지 않고 있다, 개혁되지 않고 있다, 말만 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정치 개혁, 혁신, 기득권 타파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솔직히 못 믿겠어요. 제가 좀 쑥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우리 주제가 한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삼자 변제에 의한 유정 해법에 관한 건데 제가 최봉태 변호사라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분이 이 대법원 판결이 2012년하고 18년에 맞습니다. 났었거든요. 맞습니다. 12년 판결을 이끌어낸 사람, 그 변호사로서 끝까지 했던 사람이고 지금 대한변협의 그 피해자 일제징용 피해자 그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2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 2심 다 적고 대법원에서 엎었는데 그때 1심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했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죠. 거기에 자기는 섭섭하고 이 분통 터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본이 뭐 다시 협상을 하자, 얘기를 나눠보자. 예. 어쨌든 판결은 나왔지만 이건 어쨌든 당사국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대법원 판결 난 거를 왜 내가 협상을 하느냐? 협상 안 하겠다. 그렇게도 했었고 그러면은 뭐 사법재판소나 중재위원회 보내자. 그랬을 때도 그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질질 끌어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문희상 그 대변제안이 있었고 문희상 이른바 문재인안이 있었고 또 이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일본 통일하면 통이거든요. 나름대로 합리적 안을 마련했었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쪽쪽이 다 거절, 거부 뭐 이래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런데 뭔가는 어쨌든 풀어나가야 될 문제잖아요. 이게. 근데 이 지금 여론에서는 심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자릿수가 내려가더라도 지지율이 자기 이걸 뚫어내겠다. 미래를 위해서 이랬는데 어쨌든 어제 정상회담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국적인 결단을 했지만 일본 기시다는 외무상을 5년 동안 했었잖아요.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 측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는 좀 양보하지 않을까 아니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뭐였냐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시다가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노동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것을 보면 피해자 말은 이미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냥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온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일본의 지도부는 징용, 강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관적인 태도를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 피해자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분을 보면서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제가 81학번이니까 흔히 말하는 86세대 맏형인데 저희만 해도 지금 이제 꼰대 나이가 됐지만 아닙니다. 이 한일협정 65년도 같으면 저희들도 경험해 보지 않고 했던 그건데 그때 아마 역사 공부를 저는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될 문제라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일전만 벌어지면 난리잖아요. 축구든 야구든. 그럼요. 이번에 야구 참패했다 해가지고 뭐 역적이 돼버렸잖아요. 수영에서 와라. 그렇죠. 근데 왜 그래 됐을까? 참 그 가까운 나라인데 이게 결국은 그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나라 식민 지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그런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할 것이냐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일단 진상규명과 사과, 그 다음에 화해.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한일협정도 65년도에 했는데 그 우리 해방되고 나서 한참 뒤에 했고 협상하고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 10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압력이라 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졸속으로 벌어져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였죠. 그때는 뭐 이런 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인터넷 세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정보에 의해서 소수만이 그걸 했고 그러니까 그때 사회 저항 세력은 사실상 대학생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이 흔히 말해서 63세대라 일컫는 사람들 그분들이 격렬하게 그걸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일협정은 비준이 되고 그리고 새 역사의 장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또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나오는 게 청구권 문제. 그렇죠. 그때 구절들을 보면은 아주 뭐 이 완벽하게 끝난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총리는 절대 피해자란 말을 안 쓰죠. 쓸 수가 없죠, 자기들은. 썼다가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그때도 자기들은 한일 합방을 합법적이다. 식민 지배는 없었다. 강제적인. 없었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다 서명하고 다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게 강압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자체를 이미 무효라는 한일협정이 있지만 그 표현이 자기들은 합법적이었지만 이미 이제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항복선언을 했고 이미 무효됐다는 거. 우리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무효됐다는 거고 거기서부터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나라 국가 간에는 어쨌든 한일협정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개인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 강제징용도 개인이 청구권 그렇죠.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란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 청구권이 살아있다. 해서 해라 했지만 일본 최고 재판소도 일본 대법원이잖아요. 거기서도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더만요, 판결에서.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징용자들에 대한 그 판결인데 거기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성립되거나 청구하기는 어렵다, 소멸됐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국가 간의 배상으로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피해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본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지을 거야.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현존하는 핵 위협도 방어를 하고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주의도 막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 너희들 자꾸 싸우고 친하게 안 지내니까 나의 동북아 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트럼프 때부터 야 제발 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제3자 변제 방안. 그리고 갑자기 일본이 개과천선 해가지고 아 그래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배상해줄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안 했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 거기 가서 우리가 승소하는 이기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하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 가면은 우리가 불리할 건 뻔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좋아 그냥 우리 기업 제3자 변제하자. 그리고 일본에 우리 구상권 청구 안 할게. 그걸로 퉁치자. 이제 이게 이번 한일 회담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피해자가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은 저는 후폭풍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앙일보에 그 위성나 북미 국장 있잖아요. 전에 그 평화고시 본부장. 네. 이분도 그 보수 그렇죠. 쪽으로 그 미국 통으로 유명한 분인데 기본적인 그 윤 대통령의 해법은 찬동하면서도 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했다. 맞아요. 정확한 지적. 그 이분이 이야기한 게 그걸 늘 이야기했대. 초당적 현인 회의를 네. 늘 제안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쪽에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북 관계도 진보 보수가 함께 풀어낼 때 네. 그것이 계속까지 안 그러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도 다 스톱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으니까 더 우스꽝스러운 꼴이 돼버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 문제, 강종징용 문제도 한쪽의 입장, 한쪽의 주도에서만 풀면 안 되고 함께 풀어야 되고 또 그 사전에 피해자와의 어떤 맞아요. 네. 피해자들이 뭐 설득이라면 설득이고 이해면 이해고 이 과정이 존재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맞아요. 본인의 결단 아마 그리고 금방 지적한 대로 기시다라는 외무상을 5년 한 사람한테는 외교적으로 말려버리는 네.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낸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성급했다. 이게 좀 더 이거는 시간을 갖고 갔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부분에 아마 상당히 본인과의 그 차별화를 하려고 했지 않나 싶은데 조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신 게 3.1절 기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3월 6일 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자, 이 부분 우리 강제징용 제3자 변제로 해법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명이 없었어요. 지도자가요.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사실과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규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한일 관계가 파탄나면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이루어질 수도 없고 동맹도 우리 못 간다.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결단을 통해서 이 부분 결심을 했는데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자 희생자분들 다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열흘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한번 사회적인 대타협을 한번 이끌어내보자.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더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였어요. 거기서는 본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일본 국민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못해요. 왜 그랬다 생각합니까? 많은 논란이 있어요. 반대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나오더라도 10% 떨어져도 나는 이거 지도자의 결단이니까 따라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자 그냥 야당과 뭐 이것을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거다. 얘기도 안 들을 거고 설득도 안 당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따라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당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계속 보는 게 이 본인이 검사를 26년 했잖아요. 네. 검사 시절하고 네. 이 정치란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검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여의도 정치가 한심스럽게 보이고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 보이니까 이거는 비효율의 결정판이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생각조차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 이게 이 정말 국민을만 바라보고 해라 그랬잖아. 본인이 이 전당대회 이번에 와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도자의 갈 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옳아요. 옳다고요. 그거 누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도 필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교, 국익, 실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당했잖아요. 많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요. 대통령 결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 좋아졌어요. 그래서 북한의 안보 위협 우리가 막았어요. 그리고 경제가 나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일본의 강요들이 자,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런 헛소리 해대고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곡물 헌납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요. 강제징용 없었어. 우리 책임 안 져. 이런 망발을 하면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미래 협력적인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셔서 기시다랑 회담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2번씩이나 만찬하는 거 좋다고요. 최소한 이런 약속은 좀 받아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요. 어쨌든 우리는 법치 국가잖아요. 네. 본인도 법에 의한 공정을 갖다 늘 이야기해왔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우리가 상권 분립인데 네. 민주주의가, 그럼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자기가. 근데 국가 원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국가 원수라서 그런 게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게, 국가 원수면은 그러면 대부분 판결을 덮을 수 있는 건가? 없죠.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결단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상권을 청구하고 말고 일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본인의 지금 이 3자 변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 국민적인 어떤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을 수행하고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맞아요. 저는 이걸 끝까지 간다 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4년 한 2개월 정도 남았지만 네. 민법상 이러한 뭐 구상권의 청구라든지 네.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를 다시 보상받는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면 이 일은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외교부는 너무나 잘할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을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많이 말렸다고. 근데 많이 말리고 뭐 최소한 예를 들면 국민적인 그거를 공감을 위하고 일부 sek들을 위해서라도 사과와 배상 둘 다 기본이라 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받아내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는 외에는 발언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네. 98년도 그런 담화를 계승을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전제 조건이 또 있잖아요. 역대 내각의 인식. 아베는 위안부도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도 없고 사과 반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그 내각의 정신도 이어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그 외교적인 화법에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 또 하나 걱정되는 거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잖아요. 협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전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한일 간에 친하게 지내야 우리 안보, 경제 지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군함도, 사도광산 이런 거 유네스코 등재 우리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하고 싶으면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하는데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럼 후쿠시마 그 수산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제7광구와 관련된 협상 이거 다 끌려갈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자 우리 군사협력 강화해야 되니까 우리 동해에 와서 일본 군함이 와가지고 군사훈련 하겠어. 그거 어떻게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대통령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결단이 네. 오히려 미래를 갖다가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하고 그게 우리 발목을 잡는 맞아요. 그 사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외교부 사람들이 옛날로 치자면은 직을 끄고 분신을 해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알잖아요. 금방 지적한 부분들이 자기들은 평생을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고 협상을 해오고 해오던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단순한 청년이 참 열혈 청년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내지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첩첩상중으로 지금 있는 문제와 네. 또 한미일의 어떤 이 동맹 관계 좋죠. 좋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는 또 다르게 하면서 한미일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 되고 그게 중국 관계라든지 북중러하고 한미일에서 우리가 맨 앞에 나선 꼴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제가 예.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는 결국에는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예. 김태효 1차장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최근 10년간 쓴 논문을 한번 예. 우리 폴리뉴스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국이 없어요. 한일 한미 동맹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안보와 경제를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원화된 다자주의 외교 이 사람들은 없어요. 중국 배제하는 지금 외교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도 별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박진 장관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김성한, 김태효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히 그냥 한일, 한미 이 동맹을 갖고 중국을 경시하다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반발을 받아왔고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연장선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투영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민 여론은 아까 잘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시 우리가 3대 6이었거든요. 네. 30% 찬동, 60% 반대. 네. 이게 그 3대 6으로 쭉 오다가 이게 이제 좀 무너지면서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이제 이 3대 6 구조가 무너지면서 30%대 40%까지도 오고 이랬는데 다시 이게 회귀하고 있다 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 외교적인 한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있는데 이걸 자기 지지율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김태효, 김성환이 대통령실을 꽉 장악하고 있고 네. 논리로나 뭐로나 장악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이 두 사람이 그걸 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없죠. 그럼 그 역할을 해준 게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 그 정당이요? 네. 아니 그 정당은 지금 대통령한테 공천에 목매여 있는데 어떤 다른 소리를 해요. 오늘 지도부들이 나와서 한 얘기 보세요.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일관된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합리적인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대학 생활을 전두환과 같이 했는데 네. 그때 보면 이제 언론도 다 난리였고 구국의 결단이다 뭐다 네, 뭐 네, 완전히 그 용비어 청가를 갖다가 엎지른 게 그 일부 보수 언론과 그 여당 국회의원들의 뭐 하는 일이었죠. 네. 근데 지금 세월이 얼만큼 흐르고 온갖 역사적인 일들이 다 있었는데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때로. 아니 대표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치인들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96년에 개혁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2023년에 그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 자기네들 입장에 서면은 그거는 다 발로 차버려요.
공천을 받아야 자기네들 배지 달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얘기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은 배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배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한테 밉보이면은 나는 공천 못 받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과 판단과 결정에 다른 얘기는 절대로 못해.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사람. 제가 처음 폴리뉴스를 창간했을 때 봉두환 씨라고 알죠? 봉두환 씨가 CBS인가 그 라디오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봉두환님. 예, 그 저한테 이제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서 폴리뉴스를 왜 창간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패와 비리에 얼룩진 이 여의도 정치를 통과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 내가 아닙니다. 제가 본 그 국회의원들은 정말 그 전문가들이었고 또 나름대로 그 의정 활동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의 구도가 이게 진영대결로 딱 나눠져 있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 틀을 깨는 시기가 오면은 저는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건 결국 국민적인 지지와 힘이니까 그래서 정치를 국민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간했습니다. 그랬더니 탁 끊어보더라고. 어떻게 왜요? 아니 자기 할 말하고 다르게 놓으니까 말을 이어가지를 않고 다 끊어보더라고 이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30년간 여의도에서 아직도 기대하세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는 기대 져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뀌어도 다 그냥 기득권에 매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신인 정치인들이 50% 이상 여의도에 오잖아요. 근데 정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국민의힘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충성해가지고 그 공천 받으려고 이런 모습만 보이잖아요. 안 바뀌어요. 누구는 그 물갈이가 꾸준물로 물갈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그 저는 조금씩 저는 바뀌어왔다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는 여의도 정치에서 옛날에 군부 독재자하고는 또 다른 캐릭터를 접해서 전부 다 지금 여야든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출식이잖아요. 처음 보는 그거 그냥 가잖아요. 그냥 자고 오면 하지 않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다 따라와.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 제일 무서운 검찰이라는 도구를 맞아요. 옛날에는 검찰을 정권이 도구로 사용하고 또 검찰도 나름대로 이 정권 저 정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검찰 그 자체가 와서 하니까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신상 틀어가지고 자유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전 자유롭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천도 공천이지만 저는 공천은 오히려 다음 문제일 수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위기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위감 많이 이 불안감. 근데 그 불안감은 국힘의원은 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공천 그 다음 문제이고 공천 하면 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쨌든 검핵관들 많이 공천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역 의원들 좋은 자리 빼야 되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저기 수사 해보니까 너 정보 받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던데 그러면은 반발이 잦아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할 것 같아요. 안기부 정치를 그렇게 해왔는데 하여간에 그거는 어쨌든 저는 이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슬슬 올해 추석 때부터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은 이때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나오면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 근무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딱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럼 언론에 뭐부터 나겠냐고요. 그 사람 고향은 어디냐? 지금 사는 곳은 어디냐? 아니면 어디로 이사했느냐?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나갈 것이냐를 볼 것이고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구성이 되면은 이 사람들 명단 가지고 현역 의원들 다 커탈락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달부터 아주 난장판 될 것 같다. 여야 가릴 거 없이. 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 부분에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대항하기도 하고.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아니 하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도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딱 뭐 아니 일설에는 방통위원장도 지금 검사 출신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금융도 하더만 이제 금융감독원장도 방송까지. 검사 출신. 야 코스닥 대단합니다. 상장위원회 자문위원도 검사 출신. 네. 다 검사 출신이야. 음. 잘못하면 이 폴리뉴스 대표도 검사 출신이 제가 제 친구 중에 검사 출신이 있는데 그 친구들로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 네. 어떻습니까, 김기현 당 대표 이번 월요일 날 그 인선에서 네. 역시나 했죠. 그럼요. 예. 친윤 일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 공천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다 완성시켰구나. 거기다가 이제 색칠만 칠하면 되는 거죠. 자, 누구 꽂고 누구 꽂고 누구 꽂고 그냥 그거를 할 수 있는 밑그림 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정례동을 하기로 했다는데 네, 네. 실제로 이 정례동이 옛날에 관리형 대표 시절에 맞아요. 하던 거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예.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홍구 당 대표.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당 총재였고 신한국당 총재였고 예, 그때는. 이홍구 대표가 이제 관리형 대표였잖아요. 예. 그때 주례회동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했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그 마지막. 전에는 당 대표는 또 그 실제로 전두환 때는 당 대표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러고 그렇죠. 실제로는 사무총장하고 네. 모든 일을 직접 지시가 오다가 내려갔죠. 네, 예. 맞아요. 그 그러한 지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예.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서 실무를 다 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 건너뛰고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일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무부총장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조직부총장이 배현진 의원이 됐더라고. 맞아요. 옛날에 이제 국민들 기억서 홍준표 지지했던 의원 같은데 네. 어느 틈에 이렇게 와가지고 핵심까지 들어와 있어. 인수위 때 대변인을 했었잖아요. 인수위 대변인을 하면서 어.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 지역구가 좋은 지역구잖아요. 예, 송파죠. 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검액관들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오히려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의원하고 상당히 잘 지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정을 받아서 조직사무부총장 여기도 정말 핵심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아니 도대체 왜 배현진을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했냐? 아니 대변인 했었고 앵커 했었으면 홍보위원장 같은 거 시키면 딱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윤선, 나경원처럼 당에서 윤핵관들이 좀 키우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말도 잘 듣고. 홍보위원장 우리 민영삼 네, 네, 네. 저하고 옛날에 방송에서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그래 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높게 나왔었어요. 네. 간당간당했었는데 그걸 떨어진 홍보위원장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제 이 국힘의 당직자까지 됐어요. 홍보위원장 자리가 진짜 노른자예요, 노른자. 예. 정말. 선거 때는 아주. 예, 그죠? 네. 우리 친하게 지내세요, 폴리뉴스랑. 그래야 되겠네요. 네. 이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윤핵관 친윤 인사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장제원 의원 작품이다. 장핵관들이죠. 그죠? 장핵관이죠. 네. 이철규, 배현진, 뭐 박성민, 네. 박수영, 네.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뭐 내정됐다고 네, 하잖아요. 네. 유상범, 네. 다 장핵관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권성동 의원은 약간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많이 멀어졌고 네. 본인도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당이 정말 갈등 어려워지면은 그때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장제원 의원한테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좀 침울해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 게 원내대표. 원내대표요? 예, 그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 설때 나왔더만 아니다고 부인했고. 네, 네, 네. 그 원내대표를 과연 누구로 할까? 대통령실에서 네. 거의 임명 수준으로 추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김학용 의원 4선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예. 이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점심 저녁으로 밥 먹고 예. 주말에 골프 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것도 내나 검사죠. 네. 예. 권영세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그러더라고요.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장악을 하는데 한치 틈도 보이지 않겠다. 정말 우리랑 호흡이 맞는 이러면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딱 주면은 딱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요한 당직에 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을 한번 좀 주목해 보셨으면 저는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그 지금 장관은 그 사실은 당 대표 물망에도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다가 이태원 참사가 생기면서 맞아요. 그 박희영 맞아요. 그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장이 무리에 무리를 둬서 자기가 공천한 친구거든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가져가지고 네. 결국에는 접었다. 드랍했죠. 들었는데 원내대표는 시간이 좀 지났다 이거죠. 네. 시간이 지났고 그냥 뭐 국민 앞에 얼굴로 뭐 당의 얼굴로 나서는 것보다 그냥 국회에서 협상을 하는 분이니까 좀 뭐 용산 참사 있었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몇 군데서 했더니 기자들이 권영세 의원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아니 원내대표 나오신다면서요? 막 누가 그랬냐고. 난리쳐서 네, 아니라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번 저는 지켜보세요. 조심스럽게 원내대표 선거가 4월 그 초중선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네. 그 카드가 좀 어려울 거고 그렇죠. 후반으로 넘어간다면은 네. 금방 말씀하신 카드가 네. 유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그냥 권영세 원내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 딱 두는 순간 그냥 원내대표예요. 이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겠죠. 경선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리될 것 같아요. 저는 권영세 장관은 원희룡 장관처럼 네. 대망의 꿈도 있죠. 아 있어요? 아 있어요. 대망의 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현직 대통령은 여러 명의 후보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이게 그래서 또 본인 의지하고도 맞닥뜨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어쨌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위해서 네.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또 해봅니다. 아니 그래야죠.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당연히 인식을 잘 하고 여야 협상도 잘 이끌어내고 국정운영 뒷받침도 잘 해야 되고 민심 전달도 잘 해야 된다. 아 그러고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협치네요. 협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만났는데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여야 원내대표들 뭐 만나봤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회의적이에요. 하여튼 김기현 대표가 보신다면은 또 보는 분들이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는 협치다. 네. 협치에 온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썸네일 제목에 장성철, 김기현 대표에게 막말 그렇게 하면 아마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이야기 좀 그 하고 마무리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지난번에 투표 이후에 처음 열린 의총에서 총선에 지면 내 정치 생명도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 수 있는 퇴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친명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예? 연기했다고. 네. 헐리우드 액션 연기. 헐리우드 액션. 절대로 당대표직 그만둘 생각 없고요. 네. 공천권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막 당에서 당신 좀 그만두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좀 불쌍한 그런 표정과 말과 행동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얼마 전에 그 친한 동료 의원들이 7년 전에 했던 SNS에 나 많이 아프다 정말 괴롭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한 글을 막 올리기도 했고 본인이 당원들과 유튜브를 하면서도 첫 번째 아이템이 그거였어요.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권, 이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 그리고 정적 죽이기, 이 나쁜 놈들 우리 때려잡아야 돼요. 라는 게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저 여러분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천권이요. 제가 공천개혁 TF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비주류 얘기 많이 들을게요. 저 공천권 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할 것 같아요. 인적 쇄신을 하려면요 세 자리 바꾸면 돼요. 공천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 세 자리 있습니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민주연구원장. 이 사람 비명계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세요. 그러면은 탕평 인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반쯤 할 것 같아. 반이요? 사무총장 빼고. 바꿔요? 사무총장 빼고. 한번 지켜보시죠, 그것도. 네. 근데 하여간에 지금 이기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좀 저기하고는 또 다르죠. 예, 국힘에서야 누구를 먼저 점지하고 어떻게 그렇죠. 가정을 푸느냐 문제지만 이게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거치 문제 가지고 맞붙는 쪽에서 누구를 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차지한다면 이게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홍익표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찾아가서 대표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비명계 의원들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가 않고 또한 박광원 의원은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 나갔던 재수생이잖아요. 비명계로서도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당초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됐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했어요. 박광훈은 뭐 단일을 했단 말이 있던데. 안 나간다고 한 거 보면은 홍익표, 박광훈 이 두 분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은 이번에 투표 사건 나고 나서 수박 의원표에도 있었어요. 그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낙연 총리의 그 NI계 5인방 안에 들어가거든요. 둘 다 들어가요. 박광훈, 홍익표 의원이. 근데 홍익표는 그 박광훈과 달리 이렇게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이재명이나 친명 쪽 의원들하고 두텁게 지냈고 특히 그 서울 쪽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그룹들이 지금 친명계에서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특히 그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이 그 선대위에 맨 처음에 친명위에는 위원장으로 맨 처음 들어가고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총대를 메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일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에서 본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원내대표라는 당의 2인자 자리를 비명계에다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친명이 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청송호 의원 있잖아요. 고사한다는데. 아니 고사해도 이재명 대표가 야 네가 나가가지고 2인자로서 나를 뒷받침해줘야 당이 안정되고 내 리더십이 구축이 되지. 야 이거 비명계한테 뺏기면 다음번 체포동의안 오면은 이거 어떡하냐. 통과되면 나 구속당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좀 중요해 보이고 일단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민주당 난장판이에요. 결국에는 내년 1월 공천 때 시즌 때 뭐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지금 여론조사들 봤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한때 조금 내려가서 위기로 놓다가 지금 오히려 국힘을 4~5%씩 앞서는 결과 보도가 막 나와요. 결집 현상이기도 하고 참 김기현 대표가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본인이 자기 되고 나서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에이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안 됐네. 그러면 에이 국민의힘 싫어. 이런 식의 표심이 나타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김기현 대표로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당 대표 됐으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당내 권위도 쓰는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을 그 한일 관계 이런 게 생기기 위해서 그래도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감정적인 자극적인 반일 감정 이른바 주창가 단어를 써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다라든지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뭐 망국, 조공 외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집권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 내주는 외교 협상을 하고 오면은 앞으로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더 나빠지고 많은 것을 뺏길 수가 있는지 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법원을 그 행정으로서 그걸 한 거니까 헌법 쟁의 네.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어쨌든 국회에서 그 국민의 대표들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서 이 부분을 좀 대체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가야 돼요, 대표님. 그만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가야 돼. 예. 이 문제는 국민적 대타협이 또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